백정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딸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오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반드시 돌려준다고.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3곳에 10년 동안 납품해온 한우가 바로 그 백정의 칼에서 나온 고기라는 사실을.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고 있는 올해 68살 이재복입니다. 저는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다른 방식으로 쓸 때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칼을 잡은 건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들어선 도축장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바닥엔 늘 물기가 있었고 공기 속엔 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 냄새가 저한테는 우리 집 밥상 냄새였으니까요. 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할아버지도 그 일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 칼을 쥔 집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말을 뱉을 때 눈빛이 어땠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제보가 칼을 쥔 사람이 이 나라 밥상을 책임진다. 부끄러울 게 없어. 그 말이 제 평생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25부터 청주 외곽에 작은 도축장을 차렸어요. 처음엔 직원이 저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칼을 놓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겨울엔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쉰 날이 없었어요. 쉬면 그날 밥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텼더니 세월이 흘렀어요. 직원이 3이 됐다가 20이 넘었고 청주에서 대전, 세종, 충주까지 납품망이 뻗어나갔습니다. 냉동물류 창고도 하나둘 생겼어요. 돈이 모였지만 저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어요. 조용히 제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저였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 초반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제 직업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축업자라고요. 보통은 그 말을 들으면 표정이 굳기 마련인데 아내는 달랐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칼 잘 다루는 사람이 요리도 잘하겠네요. 그 한마디에 반했어요. 결혼하고 3년 뒤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배웅하고 도축장으로 향했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멍하니 있는데 5살짜리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울지 마.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날부터 수연이는 제 이유가 됐어요. 도축장에 갈 때 수연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면 사무실 한켠에 앉혀놓고 일을 했어요. 수연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작업장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제가 일하는 걸 구경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손이 진짜 빠르다. 그 말이 어찌나 우습고 대견하던지요.
수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더니 냉장고에서 한우 채끝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랑 비슷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보면서 익힌 거였어요.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연이가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아빠, 드셔봐요.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입에서 녹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배웠어?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칼질 보고 배웠지. 그날 저는 이 아이가 고기로 먹고 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연이는 조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의 한우 전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취업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주방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했어요. 그 아이는 도축장 옆에서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한준혁이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왔다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더군요. 직접 만나보니 말이 번지르르 하고 옷도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서울 강남에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3곳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저는 그 눈빛 하나로 반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남자 눈빛이 처음부터 영 미덥지 않았어요. 수연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 같았거든요. 오래 사람을 봐온 직감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저렇게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으니까요. 두 사람이 인연을 사귀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연이가 전날 밤 제 방 앞에서 말했어요. 아빠, 내일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와줘요. 부탁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귓속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 짧은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걸 꾹꾹 눌렀을지 생각하면 손이 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안쪽에 걸어뒀던 감색 양복을 꺼냈어요. 아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선이 살아있었어요. 수연이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현숙이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어요. 건물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대문이 두껍고 묵직했고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에 수묵화가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원목이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수연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긴장돼 있었어요. 룸 안에 들어서자 오현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60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그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자리에 앉은 자세부터 달랐어요. 마치 이 방의 주인처럼요. 아들 한준혁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얼굴이었는데 눈이 자꾸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현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미소는 입술에만 있었습니다. 눈에는 없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자리에 앉고 차가 나왔습니다. 오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축업을 합니다. 청주에서 40년째 하고 있어요.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현숙의 손가락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오현숙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도축이요? 네. 한우 전문입니다. 오현숙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모양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이런저런 말이 오갔어요. 하지만 오현숙의 태도가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짧아졌고 눈이 다른 데를 봤어요. 수연이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현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룸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 영역을 확인하듯이요. 그러다 수연이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도살장에서 짐승 잡는 집안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백정 집안이랑 피를 섞을 순 없어요. 강남에서 우리 레스토랑이 어떤 집인데 우린 정치인들, 검경고 위직들 같은 양반들만 오는 데예요. 백정이 양반 상대하면 되겠어요? 수연이의 어깨가 굳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꽉 쥐었습니다. 오현숙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백정 딸이랑 결혼했다는 소문이 나면 레스토랑 문 닫아야 해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건 아닙니다. 수연이가 입술을 달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오현숙이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끄는 게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더니 그 안에 담긴 물을 수연이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수연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깃이 젖었습니다. 룸 안이 얼어붙었어요. 오현숙이 빈 찻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살장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진다더니 물이라도 좀 끼얹어야 사람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연이를 봤어요. 젖은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는데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참게 만들었습니다. 한준혁을 봤어요. 그 남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려 있었어요. 엄마가 약혼녀 얼굴에 물을 끼얹는 순간에도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남자의 전부였어요. 오현숙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요.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요. 백정 집안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저는 그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젖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연아, 가자. 수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젖은 얼굴 그대로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두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룸을 나서는데 오현숙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강남 거리의 바람이 불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수연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반드시 돌려준다. 그것도 몇 배로. 청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쳐 갔어요. 수연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는 말이 오히려 더 깊이 찌를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어요. 찻잔을 집어드는 오현숙의 손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차가운 물이 수연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장면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치마를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말했어요. 밥 먹고 가. 수연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숟가락 떴어요.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랐어요. 묵직하게 쿵 하고 내려놨습니다. 수연이가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잘렸어. 저는 국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출근했더니 주방장이 부르더라고. 당분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갑자기 인원 조정이 생겼다고 했는데 말을 멈췄어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어제까지 인원 조정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 한우 전문 레스토랑들이었습니다.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 금방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울 청담 쪽 한우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력서를 들고 들어갔는데 매니저가 자리를 피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 안 뽑아요. 그런데 입구에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그 공고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은 압구정 쪽이었어요. 면접까지 봤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가 저녁에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상해. 가는 데마다 안 된다고 해. 이력서가 문제인가? 손끝이 저려왔어요. 이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막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납품을 하던 거래처 중에 서울 쪽 식자재 유통을 오래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재복 씨, 따님 요즘 구직 중이죠? 강남 쪽 한정식 대표가 한우 레스토랑 업계에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따님이 전 직장 레시피를 빼돌렸다고. 조심하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레시피를 빼돌렸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저는 압니다. 그 아이는 남의 것에 손 떼는 법이 없어요. 오현숙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업계에 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딸이 상견례에서 모자라 취업까지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그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수연이 방문이 열렸어요.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울고 난 뒤에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오현숙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 그냥 넘어가면 나 평생 이 바닥에서 일 못해. 아빠, 우리 싸우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릴 때 도축장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겁이 없는 눈빛이요. 아빠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한테 아직 꺼내지 않은 게 하나 있어.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다. 수연이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40년 동안 쥐어온 칼을 생각했습니다. 이 칼로 고기를 잘랐고 이 칼로 딸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칼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작업복 대신 점퍼를 걸쳤습니다. 청주 외곽산업단지 안쪽에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간판이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오래된 회색 콘크리트였고 주차장도 좁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그냥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법인 사무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4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믿고 일을 맡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오현숙 알지?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한정식 레스토랑 3곳 운영하는 사람이죠. 회장님 납품처 중 하나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꺼내 올려놨어요. 상견례 날 오현숙이 던진 그 봉투였습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무슨 봉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내 딸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 그리고 딸이 업계에서 일 못하도록 막고 있어. 강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부터 전부 파악해. 강민호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오현숙 레스토랑 3곳 전부 회장님 납품처입니다. 저희 유통망에서 한우를 받아쓰고 있어요. 계약한 지 벌써 11년째입니다.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11년이었어요. 그 여자가 백정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에도, 딸 얼굴에 물을 끼얹던 그 순간에도 그 여자 레스토랑 주방에는 제 칼에서 나온 고기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한테 팔고 그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강남 한정식 대표 행세를 해온 거였어요. 11년 동안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그 여자는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우가 수첩에 적으며 말을 이었어요. 첫째는 세무 기록입니다. 레스토랑 3곳 매출 규모 대비 신고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게요. 둘째는 고용 기록입니다. 주방 인력 구조를 파악해서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셋째는 식자재 관리입니다. 납품 기록과 실제 사용 내역을 대조해서 유통기한 위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걸려? 2주면 윤곽이 나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민호야, 납품 계약 해지 준비도 해놔. 강민호가 펜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3곳 전부요? 전부. 강민호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2가지만 기억해. 수연이는 절대 다치면 안 돼. 그리고 내 이름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움직일 때까지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을 나서는데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면접 하나 잡혔어. 서울 마포 쪽 작은 한우 전문점인데 거기 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 목소리가 조금 밝았어요. 잘 됐다.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얘기 좀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숨긴 게 있는 것 같아. 법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강민호 아저씨가 누구인지. 예전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잠깐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도축장에서 제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말 안 해도 알아채던 아이였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겠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사실 아빠가 도축장만 하는 게 아니야. 수연이가 눈을 맞췄어요. 아빠 유통망이 전국에 뻗어 있어. 냉동물류 창고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오현숙 레스토랑 3곳 전부 아빠 납품처야. 11년째. 수연이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빠한테 욕을 한 거야? 백정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백정고기로 11년을 장사해온 거지. 수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낄게. 저는 수연이를 봤어요. 내가 직접 증거 모을게. 오현숙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들 내가 알아. 연락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나 마포 면접 붙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서 준비할게. 그 여자 레스토랑이랑 같은 바닥에서 내가 직접 치고 올라갈 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도축장 옆에서 자랐습니다. 칼쥐는 법을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고기의 결을 읽는 눈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법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자. 수연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주머니 속 하얀 봉투를 손으로 쥐었어요. 이 봉투는 반드시 돌려줄 것이었습니다. 이자를 단단히 붙여서요. 마포 면접은 붙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녁에 돌아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기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요. 그 아이가 다시 주방에 서는구나. 수연이가 마포 한우 전문점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법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회장님, 2주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오현숙 레스토랑 3곳 전부 현금 매출 누락 정황이 나왔습니다. 수년째 반복된 패턴이에요. 특히 강남 본점은 규모가 크다 보니 누락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무 기록이랑 실제 매출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인력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어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강남 본점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납품 기록이랑 실제 사용 내역이 맞지 않아요. 내부 직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걸로 끝내지 마. 더 있을 거야.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계약 해지 건은 언제 진행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 바로 해. 강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검토해 보니 30일 전 서면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발송하면 한 달 뒤 공식 해지됩니다. 보내.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현숙 레스토랑 3곳으로 납품 계약 해지 통보서가 발송됐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주 외곽에 낮은 산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니 기다리면 됐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호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현숙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납품 해지 통보를 받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계약 유지해달라고.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자는 회장님 지시대로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체 납품처는?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유통망이 이 업계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아시잖아요. 저희 거래처들한테 미리 말씀해 두면 어떨까요? 네. 강민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거래처들에 한마디씩 전해졌어요. 오현숙 레스토랑에 납품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좀 복잡한 곳이라고 거래 전에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이 바닥은 좁으니까요. 오현숙이 대체 납품처를 찾으러 뛰어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 대는 곳도 있었고 그냥 안 된다는 곳도 있었어요. 오현숙 입장에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마포 레스토랑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고기 손질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포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느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됐네. 저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수연이가 수저를 들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현숙 레스토랑 주방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한테 연락했어. 거기 강남 본점 주방 사진 몇 장이랑 내부 얘기 들었는데 저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어떻더냐?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어요. 주방 냉장고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가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래. 오래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잘 보관해둬. 응. 그리고 아빠,
나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포 사장님이 나한테 시그니처 메뉴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 나 제대로 만들어 볼 거야. 오현숙 레스토랑이랑 같은 강남 상권에서 붙어볼 거야. 언젠가는.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수연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도축장 옆에서 자란 아이답게 칼을 맞아도 다시 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봐. 짧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현숙은 지금쯤 납품처를 찾아 뛰어다니고 있겠죠. 그 여자가 찾고 있는 고기의 주인이 딸과 밥을 먹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린 다음에 뽑아야 제대로 뽑히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하얀 봉투를 손으로 쥐었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마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오전에는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를 연구했고 퇴근하고 나면 오현숙 레스토랑 전 직원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수연이가 직접 발로 뛴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저녁 식탁에서 조금씩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빠 다 모았어. 사진이었어요. 영상도 있었습니다. 강남 본점 주방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쌓여 있는 장면이었어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방 직원이 오현숙의 직접 지시를 받는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냥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들여다봤어요. 수연아, 이거 어떻게 받았어? 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오래전부터 모아뒀던 거야. 나한테 주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대. 이번에 연락하니까 바로 줬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다음 날 아침 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민호에게 파일을 넘겼어요. 국세청이랑 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해. 그리고 이 영상은 따로 보관해둬. 때가 되면 쓸 때가 있을 거야. 강민호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론 쪽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순서가 있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오현숙 레스토랑 강남 본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주방까지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강민호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 노동청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주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현숙 반응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랑 상공회의소 쪽으로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는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미리 손을 써놔. 강민호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강민호가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아들 한준혁 건입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조사하다 보니 나온 겁니다. 한준혁이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컸어요. 거기서 만회하려고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더 크게 날렸습니다. 총 18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오현숙 몰래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고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준혁이 혼외관계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최근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곧 외부로 알려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런 남자한테 제 딸을 보낼 뻔했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오현숙이 파혼을 선언한 게 오히려 수연이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한테는 한준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대신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빠, 오늘 사장님이 내 시그니처 메뉴 정식으로 메뉴판에 올리겠다고 하셨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메뉴야? 수연이가 수첩을 꺼냈어요. 한우 채끝 숙성 구이인데 아버지 작업장에서 직접 발굴한 부위로 만들고 싶어. 손질 방식이 일반 레스토랑이랑 달라야 하거든. 아빠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요.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칼에서 시작된 고기가 딸의 메뉴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게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그래. 아빠가 직접 손질해 줄게.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 되었어요. 수연이가 거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강남 유명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주방 영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현숙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음성도 흘러나왔어요. 수연이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오현숙 레스토랑이잖아. 그러네. 수연이가 잠깐 화면을 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일할 때는 몰랐어. 알았으면 진작 나왔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레스토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현숙이 그 앞에서 취재진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이야. 수연이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나 하셨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강남 쪽에 자리 하나 알아봐 주시겠다고. 거기서 내 이름 걸고 메뉴 짜볼 생각 없냐고 하셨어. 사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 저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사장님이 먼저요? 응. 여기서 더 있으면 아깝다고. 더 큰 데서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 수연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빠, 나 해볼게. 그날 밤 강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한준혁 혼외자 소송건이 언론에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가 뜰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없는 날이었어요. 오현숙이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노동청 조사, 언론 보도, 그리고 아들 스캔들까지. 그 여자가 가진 것들이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납품업체 회장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주머니 속 하얀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오현숙 레스토랑 세 곳이 전부 문을 닫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고 노동청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끊겼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고 재료 살 돈도 떨어졌어요. 버티려고 했겠지만 버틸 수가 없었겠죠. 납품이 끊긴 레스토랑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강민우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현숙이 납품업체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업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고 해요. 납품 재계약만 살려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가 찾고 있는 사람이 청주에서 작업복을 입고 칼을 쥐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강민호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현숙한테 사무실 주소 흘려. 회장이 만나줄 수 있다고. 강민호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한테도 연락해. 그날 사무실로 와달라고. 이유는 말하지 말고. 약속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안쪽에 걸어둔 감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사준 것이었어요. 어깨 부분이 조금 낡았지만 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어요. 낯설었습니다. 매일 작업복을 입던 사람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수연이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아빠, 그 옷 오랜만이다. 내일 입을 거야. 수연이가 들어오더니 정장 어깨를 손으로 툭툭 털어줬어요. 멋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나가고 나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40년 동안 칼을 쥐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내일이야. 드디어 내일이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내가 잘한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주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오현숙이었습니다. 초라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옅었어요. 눈밑이 어두웠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0.1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억이 났겠죠. 상견례 날 낡은 차를 타고 나타났던 그 남자였어요. 도축업자라고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딸 얼굴에 물을 끼얹는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참던 그 남자였어요. 백정 집안이라고 소리치는 자신 앞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현숙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랜만입니다. 오 대표님. 오현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회장이라고요? 네. 그리고 11년 동안 오 대표님 레스토랑에 한우를 납품해온 사람입니다. 오현숙의 눈이 풀렸어요. 11년이었습니다. 백정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입으로 백정의 고기를 팔아온 거였어요. 그 고기로 강남 한정식 대표 행세를 해온 거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한테 11년을 납품받아온 거였어요. 오현숙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납품 계약 다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계약금 2배로 드릴게요. 3배도 드릴 수 있어요. 제발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숙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상견례 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오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대표님, 이건 납품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오현숙이 멈췄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릎은 저한테 꿇는 게 아니에요. 오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셰프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수연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상견례 날 오현숙이 던졌던 그 봉투였어요. 구겨진 봉투가 수연이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연이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현숙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현숙이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주법인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민호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오현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오현숙을 내려다봤어요.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수연이가 손에 쥔 하얀 봉투를 오현숙 앞 바닥에 내려놨어요. 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주신 거 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현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봉투가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줍지 못했어요.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줍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청주 외곽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연이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하나도 안 떨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통쾌하지는 않아. 그냥 허탈해.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자기가 한 걸 그대로 돌려받은 거니까. 수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청주 외곽에 낮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 쪽은 끝난 거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주차장에 서서 청주 하늘을 봤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연이 이제 괜찮아.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현숙 레스토랑 세 곳은 전부 폐업했어요. 세무조사 추징금과 노동청 과태료를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아들 한준혁의 혼외자 스캔들은 결국 기사로 터졌어요. 오현숙이 몰래 담보 잡혀 있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준혁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빚을 남겨두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현숙이 지인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타깝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요.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허탈했어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오현숙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수연이는 마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포 사장님이 강남 진출을 권유한 건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은 뒤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강남 쪽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수연이가 저녁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사장님이 강남 쪽에 작은 공간 하나 소개해 주셨어. 내 이름 걸고 해보래. 저는 국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해볼게.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수연이가 강남에 작은 한우 파인다이닝을 연 건 마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8개였어요. 하지만 메뉴판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고기는 우리 아버지가 40년간 쥐어온 칼에서 시작됩니다. 수연이가 그 문장을 직접 썼어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오픈날 메뉴판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읽어봐.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꽉 막혔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찼습니다. 마포 사장님이 오셨어요. 지인들도 왔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직접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요. 테이블마다 접시가 나갔고 손님들이 고기를 한 점씩 집어 먹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 고기예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작업장에서 직접 손질한 거예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방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주방을 돕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됐어요. 수연이가 빛나는 걸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수연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강남 골목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수연이가 앞치마를 풀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어땠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았어. 수연이가 웃었어요. 오랫동안 못 봤던 웃음이었습니다. 상견례 이전에 보던 그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40년 동안 쥐어온 칼을 생각했어요. 그 칼로 고기를 잘랐고 딸을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칼을 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에서 나온 고기가 누군가의 밥상에 올랐고 누군가의 몸을 살찌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칼에서 나온 고기가 딸의 메뉴판 첫 줄에 올라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수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강남 골목 위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 몇 개가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가 해냈어. 백정의 딸이 강남에서 고기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걸었어.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릴 때 도축장 앞에서 제 손가락을 잡고 걷던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이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 칼을 이어받은 손이었어요. 골목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진짜 아무렇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백정이 자랑스러워?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평생 자랑스러웠어.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렇게 그날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청주에서 삽니다.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일어나요. 칼을 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칼에서 나온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골목 작은 가게 메뉴판 첫 줄로 간다는 거리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백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칼을 쥔 사람이 이 나라 밥상을 책임진다고 했던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 칼이 딸을 키웠고 그 칼이 딸의 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과 직업으로 사람을 짓밟던 오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시하던 그 손에서 나온 것들로 11년을 먹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리가 자랑스러운 하루이길 바랍니다.